이번에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1차 대선 토론회를 가졌죠. 그런데 제 인생에서 미국 대선 토론회를 본 것 중에서 이번이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보다 나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알던 초강대국 미국, 진짜 그 미국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최악의 대선 토론회였는데요. 막말도 정말 많았고, 이게 진짜 대선 토론인지 이게 좀 헷갈릴 정도로 이상한 토론도 정말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너는 바보, 패배자다. 제가 만약에 이번 대선 토론회에서 대선 주자가 한 말을 그대로 영어로 읽으면 아마도 알고리즘이 유튜브 노출을 안 시켜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말을 미국 대통령, 현직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니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는데, 이게 트럼프도 아니고 바이든이 한 말이죠. 트럼프는 원래 말을 좀 세게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아니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도 트럼프보다 약간 강점이 좀 점잖은 척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막 흥분해서 이렇게 심한 말을 대선 토론에서 막 내질렀다. 아니 이건 정말 어디까지 떨어질지 진짜 걱정되는데요. 그런데 바이든 대 트럼프 첫 대선 토론의 승자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엇갈렸죠. 왜냐하면 CNN에서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바이든의 처참한 대선 토론으로 재선 도전이 위기에 빠졌다. 디제스트러스. 와, 진짜 거의 재앙과도 같은 그런 토론회였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 CNN 같은 경우는 대체로 민주당 성향이라고 다들 생각하죠. 그런 CNN이 이런 제목을 붙였다는 건 진짜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바이든을 밟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가 12명의 작가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무려 10명이나 트럼프가 이겼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단 2명만이 동률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도 차마 바이든이 이겼다라고는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너무나도 일방적인 그런 토론회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대중들의 눈도 똑같았습니다. CNN에서 바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바이든이 33%, 트럼프가 67%, 트럼프가 완전히 일방적으로 압승을 거둔 거죠. 그런데 바이든이 원래 이렇게 대선 토론을 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에 9차례에 걸쳐서 대선 토론을 했는데 1차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이 60% 그리고 트럼프가 28%로 바이든이 완전히 압승을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2차 대선 토론회에서 격차가 좀 줄었다고 하지만 39대 53으로 이것 역시 바이든이 완전히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랬던 바이든, 도대체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기에 이렇게 이제는 참패를 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나는 대선 토론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압권이었던 건 골프 발언 같은데요. 자, 먼저 트럼프가 바이든의 고령을 무기로 삼아서 공격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말이야 나이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바이든 당신은 골프공을 많이 날려봐야 50야드도 못 날린다, 이렇게 고령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이든이 부통령 때 내 핸디캡은 6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작을수록 잘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이면 꽤 잘 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트럼프가 당신 스윙을 봤는데 6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이든이 한때 8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의 공격을 인정한 건지 아니면 6과 8을 헷갈린 건지 둘 다 아주 심각하죠. 이걸 보면서 와, 이거 바이든한테 찍을 수 있겠나? 라고 걱정을 했던 사람이 아마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바이든 대선 토론은요, 진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토론 내내 힘찬 목소리로 계속해서 내질렀습니다. 바이든은 그런데 가래를 삼키면서 목이 쉰 목소리, 이런 목소리를 냈거든요. 게다가 트럼프는 바이든이 말할 때 아주 똑바로 서서 이 바이든을 응시했고, 바이든이 이상한 말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럴 때마다 종종 비웃음을 이렇게 보이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시종일관 뭘 쓰는지 계속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정말 나약한 모습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을 연출했거든요. 사실 대선 토론에서 자기가 발언할 때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말을 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 계속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지적하는 말을 다 인정하면서 뭔가 고개를 숙이고 끄덕거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된 겁니다. 더군다나 트럼프는
팩트는 틀려도 실수는 많지 않았거든요. 물론 트럼프는 팩트를 사실 일부러 틀린다 이렇게들 다들 보고 있죠. 사실을 왜곡하면서 바이든을 공격했는데 이번에도 그건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자 첫째, 둘째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첫째는 한 다음에 또 첫째는 한 거예요. 둘째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거 유권자들이 이거 바이든 찍어도 되나? 이런 걱정을 자꾸만 불러일으킨 거죠. 그리고 전보다 트럼프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완전히 흥분해서 트럼프한테 막말을 해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비해서 바이든이 갖고 있는 일종의 안정감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좀 젠틀한 사람 이런 이미지조차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대선 토론에 곧바로 반응한 미국의 주식과 채권 시장인데요. 자, 미국의 대선 토론 현지 시각으로 밤 9시부터 10시 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자, 미국의 S&P 500 지수 밤 10시 13분까지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선 토론이 끝나갈 때부터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주가보다 먼저 반응한 게 미국의 국채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장기 국채 금리가 크게 움직였는데요. 자, 대선 토론 요때 10시 1분에 4.26%로 저점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치솟아 오르면서 결국은 4.39%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가 폭등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을 수 있지만 이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대선 토론과 일치하면서 이게 대선 토론이 증시와 그리고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유리해졌다고 해서 왜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을 했을까요? 주가가 떨어진 걸 생각하면 차갑게 이렇게 써야 되나? 하여튼 차갑든 뜨겁든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물가를 향후에 자극할 공약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중국 관세를 60% 물리겠다고 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중국에 대해서 관세 물리는 거 어떻게 보면 미중 패권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동맹국들도 예외 없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수입 물가가 전반적으로 다 오르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물가 상승이 그나마 좀 찍어 눌러놨는데 혹시라도 25년부터 다시 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벌써부터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파월을 자르겠다 이런 신호를 자꾸만 주고 있잖아요. 물론 대통령 됐다고 해서 연준 의장을 미국에서 쉽게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물가를 잡은 것을 확인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2025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해서 이제 연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면 혹시라도 물가 같은 거 안 보고 확 낮춰서 다시 물가에 불을 지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아주 특이한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건 바로 감세 정책이죠. 이번에도 감세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감세를 주장하면서 재정 지출도 같이 줄이자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부 지출을 대폭 늘려야만 달성 가능한 그런 공약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바이든 표 재정 지출 확대도 너무너무 황당해서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커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이든한테 한 장 받고 트럼프가 한 장 더 올려놓겠다고 얘기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니 이대로 가면 바이든도 진짜 심각한데 트럼프는 더 돈을 쓰겠다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야 이거 잘못하면 국채 금리가 또 튀어오르겠구나 이런 우려를 주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튀어오르면 금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과거 1970년대 사례를 보면요. 이렇게 물가가 점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기준금리가 오르고요. 그리고 국채금리도 조금 시차를 두고 뒤늦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금리가 다 한꺼번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물가가 다시 튄다는 것은 금리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트럼프의 공약은 물가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금리 자체를 직접 자극할 만한 그런 공약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감세 공약인데요. 2017년에 시작된 트럼프의 감세안 이게 2025년이 되면 자동 종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 감세 연장에 더해서 추가 감세까지 공약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재정 적자가 난리인데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고 여기에다 감세를 더하면 그러면 미국에서 국채 발행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근데 예전처럼 금리가 낮았을 때는 이게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자칫하면 언제 금리가 다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국채 발행을 늘리게 되면 아무리 미국 국채라 하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게다가 요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로운 감세안을 갖고 왔습니다. 미국 가면 팁 때문에 와 진짜 이거 도대체 몇 퍼센트를 줘야 돼?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죠. 더군다나 최근엔 팁플레이션이라 그래서 팁이 자꾸만 더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음식값에 한 15% 내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느새 18% 그러더니 요즘은 25%를 안 주면 미국에서 음식 먹고 음식점 나오기가 이 눈총이 막 진짜 따갑다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런데 이 팁에 대해서 면세를 공약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무려 350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공약들이 자꾸만 나오니까 채권왕 빌 그로스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분 채권으로 진짜 전설적인 투자자거든요. 바이든 임기 동안 바이든한테 막 그렇게 좋은 말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이든이 재정적자로 자꾸만 국채 찍어내니까 이렇게 국채를 팡팡 찍어내다가는 자칫하면 국채 시장이 무너져서 채권 금리가 폭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이든한테 경고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춘지 기사를 보세요. 이 빌 그로스가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적자를 악화시키고 채권 시장에 더 파괴적이 될 것이다. 그 정도로 미국 상황이 아주 극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의 국가 재정을 완전히 망가뜨렸죠. 왜냐? 코로나가 왔을 때 재정 적자는 진짜 어쩔 수 없었다고 칩시다.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 이렇게 엄청난 재정 적자를 봤으면 당연히 재정 적자 폭을 줄여야겠죠. 더군다나 미국은 22년, 23년에 놀라운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GDP 대비 재정 적자가 무려 6.3%를 기록했다. 이건 재정 지출을 줄이지 못한 바이든 대통령한테 잘못이 엄청 많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올해 전망은 더욱 나쁘죠. 올해 IMF에서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7%를 훨씬 넘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옐런 재무부 장관이 올해 훨씬 더 많은 돈을 미국 시장에 뿌려서 주가를 어떻게든 부양하고 경기가 좋아진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서 진짜 온갖 노력을 하면서 결국은 재정 적자가 더 커진 겁니다. 아니 미국은 전례 없던 호황이라면서요. 그런데 재정 적자 폭이 이렇게 많다는 건 이제 씀씀이를 줄이지 않으면 재정 적자를 줄일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트럼프가 만약에 선거에 승리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더 빚을 늘린다고요? 그런 공약들만 잔뜩 내놨다고요? 그렇다면 국채 발행은 더욱더 늘어날 거고 아까 빌 그로스가 말한 대로 이게 엄청나게 파괴적인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래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기준금리는 어떻게든 모든 압력을 써서 낮추는 게 아니냐. 그리고 기준금리를 낮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단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연준 의장을 아무 때나 해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연준을 압박하고 금리를 낮춘다면 과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금리 정책이라는 건 사실상 초단기 금리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인플레 상황이 오게 되면 기준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이게 단기금리만 낮아지고 장기금리는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연준이 국채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연준이 어떻게 해결했느냐? 2008년이든 2020년이든 기준금리를 낮췄는데 장기금리가 안 내려와요? 그러면 연준은 양적 완화로 돈을 찍어서 미국의 국채, 특히 장기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이걸로 강제로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도 같이 내려온 건데 자, 이번에는 인플레가 정말 심각하죠. 여기서 양적 완화를 같이 병행해서 금리도 낮추고 양적 완화도 해서 장기 금리도 낮춘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병행하기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본인의 공약을 다 지킨다. 그러면 인플레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에 대통령을 했을 때도 공약을 다 지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들은 좀 안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공약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다 실행이 돼서 인플레 상황이 다시 오게 되면 그때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심지어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로축이 만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한 3개월물이라고 치죠. 그리고 이게 한 10년물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금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왜?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의 금리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즉 3개월물보다 10년물의 금리가 더 낮은 상황. 이게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죠. 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는데 위기가 오지 않았다. 이번엔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썼던 10권의 책에서 3번을 똑같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을 때 위기가 오는 게 아닙니다. 위기가 오는 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가 이게 다시 해소되면서 금리가 정상화될 때 이걸 스티프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상화될 때 위기가 왔지 역전됐을 때 위기가 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증권 전문가들이 야 봐라 이번엔 역전됐지만 위기가 안 오잖아. 이거는 진짜로 금융의 역사를 다시 한번 공부를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될 거냐? 사실은 불황 때 가장 무서운 게 스티프닝입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그대로 있어서 초단기 금리는 그대로 있는데 장기 금리만 올라버려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다시 우상향하는 정상적인 그래프로 바뀝니다. 이 과정, 즉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돼 있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이 과정에서 대체로 경기 침체가 오거나 위기가 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스티프닝 또는 이 스티프너 이걸 놓고 베어 스티프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게 보통 불황이나 침체나 아니면 위기와 함께 동반해서 오기 때문에 이걸 베어 스티프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최악인 게 뭐냐? 결국은 기준금리를 동결 또는 인하했는데 장기금리가 시장에서 자꾸만 치솟아 오르고 이제 더 이상 양적 완화를 할 수 없어서 장기금리를 꺾어 내릴 수 없는 상황. 이게 진짜 불황 신호인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하면 이건 최악이고 바이든이 되면 이건 괜찮은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돼도 역시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밤새는 안 하죠. 근데 돈을 진짜 펑펑 씁니다. 아니 바이든은요 취임하자마자 인프라 투자한다고 본인이 마치 빈살만이나 아니면 만수라도 된 것처럼 펑펑 인프라에다가 돈을 썼습니다. 아니 세수는 확보하지 않고 돈만 쓰니까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더군다나 두 개의 전쟁을 빨리 종전시킬 생각 없이 계속해서 끌고 나갑니다. 아니 우크라이나야 침략을 당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마스하고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되니까 헤즈볼라하고 싸우는 거 정도는 그래도 좀 막아서 재정 지출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데요. 아니 이거 이스라엘을 계속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중동 전쟁이 자꾸만 확산되면 이게 다 미국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규모 재정 적자가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재선된다고 해서 더 나은 상황이 될 것이냐? 저는 확신이 들지 않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뉴욕타임스 기사 아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앞부분에서 뉴욕타임스 기사를 소개할 때 그때 제목이 뭐였냐? God help us였습니다. 신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특별히 더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다 디폴트 값이신 것 같아요. 원래 선거라는 게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차악을 뽑는 거라고는 하지만 아니 이번에는 아니 둘 다 차악인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걱정되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은요. 바이든이 재선을 노리고 옐런 재무부 장관이 하도 많은 돈을 시장에 뿌려놔서 지금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문제는 이 난장판이 된 파티장을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옐런은 여기다가 계속해서 알코올을 더 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취하고 흥청망청 취해서 아직도 파티가 계속되는 걸로 착각하기 정말 쉬운데요. 자, 문제점은 두 후보 모두가
청소는 전혀 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파티가 끝나면 누군가는 반드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두 분의 공약을 보면 앞으로 자기 임기의 파티에서는 더 많은 알코올을 갖고 와서 사람들을 더 취하게 하겠다고 공약을 내놓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남의 나라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워낙 초강대국이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리고 그 대통령이 제발 건전한 정책을 써서 세계 경제를 망치지 않고 이제 새로운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약간 청소도 좀 하고 그런 분이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기를 좀 바라는데요.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진짜 심각한 게 이 파티가 끝나는 걸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부양책에 올인하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파티가 지속될 것을 가정해 놓고 지금 현재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실 워렌 버핏이 굉장히 중요한 충고를 한 게 있죠. 수영장에서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누가 수영복을 안 입고 있는지 이게 드러나지 않지만 수영장에 물이 빠지고 나면 누가 수영복을 안 입었는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왜?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정책적 여력을 이미 부동산에 몰빵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티가 끝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지식 한 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